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글쓰기는 작가의 삶을 파먹고 삽니다. 우리 몸을 갉아먹는 촌충과 다를 게 하나 없단 말이지요. 플로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쓰기는 삶의 한 방식이다.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작가라는 우아하지만 진절머리 나는 직업을 본업으로 선택한 사람은 살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젊은 소설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요즘 가장 뜨거운 젊은 작가 중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2011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벌써 4권의 장편 소설을 출간을 하셨고 또 문학상을 여러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가 너무너무 맨날 하고 댕기는 제목의 그 소설을 출간하신 작가 선생님이시죠? 장강명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이 표현 마음에 드세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꼴드백이 싫어요. 한국이. 저는 한국 좋아합니다. 아니, 저도 좋긴 한데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목이 나온 마당에 네, 묻어가려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처음 나오셨죠, 문장의 소리에는. 예, 저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세요, 인사가? 또 뭐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양력을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저 읽어도 되죠? 네. 네.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공대를 나와 건설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동아일보에 입사해 11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 2011년 장편소설 표백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립문학상을, 2세대 댓글 부대로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았다. 장편소설 호모 도미난스, 연작소설집 리미에르 피플이 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11년에 데뷔하셨는데 이렇게 양력 긴 분 간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목이 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금음 또는 당신이 아니요. 세계를 기억하는. 뭔 상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예. 작년 올해 운때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네. 제가 데뷔가 99년이거든요. 예. 근데 2011년 데뷔 저는 몇 줄 없어요. 뭐가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 줄 쓰실 수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아니요, 상도 저는 하나밖에 깔끔하게 없고 저기 책도 3개밖에 없어서. 근데 제가 왜 이력을 이렇게 꼼꼼하게 길게 읽어드렸냐면 네. 좀 이력도 좀 독특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뒤늦게 뭔가 글쓰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일인데 내가 과연 글쓰기로서 작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수 있어서 예. 제가 일부러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드렸는데 연대 공대를 나오셔서 건설회사를 다니셨다 그랬어요. 네. 공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공학과를 도시공학과.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전문과죠. 뭐 하셨어요? 건설회사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직무는 주택 영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주택 영업. 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집 파는 거예요? 네, 파는 겁니다. 집 아, 파는 거고 네. 이제 한창 제가 들어갈 때 주택 재개발 이제 아파트 재개발이 이제 네. 유행이었어요. 재개발 재건축 그래가지고 뭐 잠실 같은데 그때 이제 재개발 많이 했고 그런 거를 이제 업계 용어로는 디벨로핑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업무를 해야 됐는데 사실 제가 건설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아가지고요. 다니다 그만두고라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5달 다녔습니다. 아유, 이건 다닌 게 네. 다닌 게 아니네 이건. 네, 다닌 게 아닙니다. 아 그래도 경험은 하셨네요. 네,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경험은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원래 기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 대학 다닐 때부터. 네네. 근데 4학년 때 기자 시험을 여러 군데 쳤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 다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회사에도 마구 넣었었고 그래서 이 건설회사에 붙어가지고 다녔는데 네네. 한 해만 더 기자 시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기자 시험에 보통 전형 중에 뭐 이렇게 합숙 뭐 이런 평가 같은 게 있는데 기자 되려면 합숙도 해야 돼요? 그게 그즈음부터 유행이 돼가지고 요즘은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떻게 합숙해요? 몇 차까지 간 사람들을 합숙소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서류 통과하고 논술 통과한 음. 사람들 뭐 1차 면접 좀 하고 네네. 이제 뭐 한 2대1 정도 경쟁률이 됐을 때 아 다 같이 어딜 가가지고 예. 뭐 한 2박 3일 정도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비슷합니다. 예, 아. 비슷합니다. 보면은 뭐 어디 최종에서 만났던 사람 여기서 또 만나고 뭐 이런 식이고 아나운서들 시험 보는 것처럼. 아나운서랑 같이 합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전현무요? 그러면, 전현무 아나운서가 아마 저 다음에 아 진짜로 합격이었을 합숙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몰랐던 사실을 또 이렇게 알았네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합숙 훈련을 하려면은 회사를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신입사원이고 이제 휴가 내기도 되게 네, 좀 네. 뻔히 알잖아요. 그치. 예, 쟤 왜 예. 휴가 낼란가가. 응. 그때 아주 이제 뭐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뭐 이러느니 그냥 기왕 한 해 더 하기로 한 거 던지자. 그냥 사표를 내고 이제 합숙 훈련을 가서 장렬히 떨어지고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낭인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보셔가지고 되셨구나. 동아일보에 그러면 붙었죠. 동아일보에 입사하셔서 무슨 부에 계셨어요? 왜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무슨 예, 뭐 돌긴 저는- 하지만 그래도 주로. 저는 주로 취재 부서들에 있었습니다. 음. 11년 조금 못 되게 했는데 네네. 사회부, 산업부, 정치부 이렇게 다 3년, 4년씩 해서 왜 문화부는 그렇게 안 세 부서. 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봐요. 아니 왜 제가 그 질문을 여쭤봤냐면 문화부 기자들 출신 중에서 소설가들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부에 있는 기자들 중에서 뭐 동아일보 있었던 친구들도 보면 이게 문화 쪽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왔다가 금방 가.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 또 뭐 그런 자질이 필요할 텐데 네, 또 네. 본인도 이제 어떤 그 문화면 기사를 보는 독자들도 굉장히 이제 문화적 소양이 높은 분들이고 네네. 그분들의 일단 뭐 관심사까지 자기 기준이 가야겠고 또 문장도 문화부 기사랑 이제 뭐 이렇게 정치부 기자가 쓰는 기사랑 좀 네. 문장도 다르고 한데요. 네네. 아마 뭐 회사에서 인사권 있는 분 보시기에는 쟤는 뭐 저런 거 하는 것보다 어디 뭐 네네. 이렇게 강력범죄자 네네. 쫓아다니고 누구 뭐 정치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렇군요. 모양입니다. 11년 동안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긴 기간이에요. 네, 어디 가서 뭐 기자 했다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11년 동안 기자로 일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1년부터 올해가 2015년인데 네, 4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장편 소설이 4개예요. 회사를 그만둔 거는 2013년이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는 도중에 등단을 그쵸. 해서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소문은 다 들었었어요. 아, 네네. 그 제가 이제 작가들보다도 기자들하고 좀 친한 그런 약간 그 아. 회색인 같은 입장일 때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 동아일보 출신의 후배들이 되게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걸로 저한테 막 자랑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좀 술을 많이 먹였죠. 네. 네. 소설을 쓰는 일이 예. 처음에 내가 소설을 써야지 소설가가 돼야겠지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그거는 사실 대학생 때 좀 그랬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문학 소년, 문학 청년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장르 소설 애독자고 지금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SF, 네네네. 스릴러, 추리 소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제가 94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그때 대학을 들어가서 보니까 PC 통신이 그쵸. 막 유행이었어요. 하이텔 예, 막 하이텔. 유니텔 이런 거. 네. 네. 제가 그래서 한때는 그 4대 PC 통신을 전부 다 가입을 했었는데 아.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를 다 가입하고 오랜만이네요. 그 이름. 나우누리 오랜만이다. 나우누리. 네, 나우누리. 네. 거기 이제 가입한 이유는 SF 동호회를 가입하기 위해서 그 네 군데를 다 했었는데 SF 동호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아, 학교 다닐 때. 예, 그게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SF를 읽으면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없죠. 요즘 이제 학생들은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부럽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이제 공간적 한계를 넘어가지고 그렇죠. 자기랑 취향 맞는 사람 만나고 네, 또 네. 예,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쵸. 환경 아닙니까? 그쵸. 고등학교, 중학생 때도. 근데 저는 정말 혼자서 SF를 읽고 좋아했던 사람이고 주변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PC 통신을 갔더니 거기에 SF 좋아하는 한국에 아마 SF 좋아하는 사람 몇백 명 안 될 거예요. 그 몇백 명이 아직도 지금 SF 코어 팬들인데 네. 그때 거기서 뵀고 또 그때 놀란 게 하이텔 과학소설 동호회에 창작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SF를 쓰더라고요, 팬들이. 네네. 그걸 보고 제가 되게 고무가 되었고 그쵸. 특히 거기 그 듀나라고 네네. 지금도 듀나님이 그때 그 하이텔 창작 게시판에서 소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출간은 안 된 채로 이제 단편들을 많이 썼고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사람도 SF 써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준 높게 쓸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기 하이텔 과학소설 동호회 게시판에 네네. 올렸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취미가 글쓰기를 부른 네. 거였고 네네. SF 소설을 단편도 쓰고 장편도 쓰고 이제 지금 보면 유치해서 못 보죠. 네. 그런 거를 쓰다가 이제 좀 작가적 자의식이 생겨서 SF 말고 내가 좀 내 세대 얘기 같은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중요하죠. 내 세대 이야기. 예, 그런 거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게 되죠. 네네, 이제 네네. 외계인 얘기나 로봇 얘기가 아닌 네. 75년생 어떤 토끼띠에. 20살짜리 네. 토끼띠. 토끼띠 남자애가 토끼처럼 아니, 연애도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왜 이렇게 거슬러 아래까지 갔었냐면 네. 도시공학 전공을 하신 말하자면 우리 때로 치면 공돌인잖아요. 네. 이게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랑 학교 같이 다닌 세대잖아요. 제가 9학번이거든요. 네. 책 읽는 애를 본 적이 전 별로 없었어요. 소개팅을 그 공대 애들이랑 해도 저는 이제 문창과니까 오히려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소개팅 자리 나가가지고 책 읽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좀 뭘 읽고 있구나. 얘는 진짜 안 읽는 애고 테레비만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찔리네요. 제가 소개팅을 했던 공대 애들은 다 그랬어요. 아, 네, 아무튼 저도 폭탄이었고 폭탄만 만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유니텔 뭐 나우누리 이런 쪽에까지 관심을 가지려면 네. 더 어렸을 때 소년 장강명은 책을 보는 장강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쵸? 근데 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권하는 책은 아니었죠. 네. 고집이 세서 왜냐하면 지금도 소년이신데 고집이 있는 소년의 얼굴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혼자 키워온 책에 대한 자기만의 취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까지 타고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박민규 작가님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을 오래 했었는데 첫 네. 직장 제 사수였어요. 네.
근데 그도 그렇게 저는 하이텔 유니텔 모르는데 그 잡지사에 예. 계셨을 때 말씀이시죠? 예. 그때 그렇게 무슨 유니텔 하이텔로 뭐 이렇게 무슨 산미도 막 쓰고 그때부터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잘 몰랐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아무튼 2011년부터 이제 뭐 장편 소설로 이제 상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말하자면 문창과를 졸업을 해서 그 뭐 등단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만약에 정해진 룰이 있다면 그 계단밖에 없는 줄 알고 그 계단만 타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장 선생님은 우리 장 작가님은 좀 다른 특이하죠. 일을 예. 예. 특이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는 내가 기자로 생활하다가 이렇게 작가를 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작가가 돼야 되지? 그럼 상을 받는데 내면 되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등단하면서까지의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제가 대학생 때 신춘문예를 몇 번 냈었어요. 아 내셨었어요? 예. 그리고 많이 떨어졌죠. 많이 그때 떨어지고 냈던 단편 제목 기억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심의 여왕 뭐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몇 편 썼는데 다 떨어지고 보통 그 즈음에 다 이제 좌절하잖아요. 나는 네네네. 천재가 아닌가 보다. 네네네. 좌절하고 전 97년도인가 8년도에 동아일보에 제가 원래 전공이 소설이거든요. 예. 소설 단편 투고한 적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미친년 지랄 이거였어요. 그 제목이 미친년 훨씬 지랄. 낫네요. 변심의 여왕. 근데 뭐 예심 통과를 못했으니까 미친년 지랄이라는 제목으로 단편 한번 투고한 적 있어요. 동아일보에. 너무 시대를 앞서가셔가지고 그렇죠. 떨어졌네요. 98년이었어요. 동아일보가 좀 고루해요. 네. 네, 아무튼 네, 저는 그랬었고. 네. 네. 저도 그 즈음에 아마 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비슷한 시기에 내지 않았을까. 네, 동아일보는 아니었고 중앙일보에 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근데 뭐 원고 마감하는 날에 네. 간신히 갔다가 맞춰가지고 내고 뭐 우체국에서 쭈삐쭈삐 이거 뭐 그죠. 소인 유료 네. 찍어야 되니까. 뭐 근데 거기에 뭐 어디 신춘문예 응모작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거 되게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쵸, 우체국 그쵸. 직원 앞에 접수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춘문예도 벌써 이제 경험을 일단 하셨었던 거구나. 했죠. 했고 또 당선작들 읽어보니까 솔직히 이제 실력의 격차를 많이 느꼈고 저는 어떤 문학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그쵸.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SF를 쓰다가 갑자기 이런 거를 썼고 사실 또 이렇게 막 한국 단편 소설을 열심히 읽는 독자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선작이랑 결도 많이 다르고 또 거기서 이제 그냥 시기 질투만 하다가 이제 접을 수도 있는데 좀 너무 달라가지고. 아니 좀 어떤 부분은 되게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심사위원이라도 이걸 뽑지 내 걸 뽑진 않겠다. 예, 그리고 소설가의 꿈을 그렇게 접었었습니다. 네네. 접었고 뭐 많이들 21, 22에 그렇게 접겠죠. 소설가의 네, 꿈도 네. 접고 뭐 혁명가의 네. 꿈도 접고 시인의 네. 꿈도 접고 그리고 이제 기자가 되고 제가 2002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 2006년에 제가 그 날짜도 어디다 적어놨어요. 네. 제가 그 날짜를 몸에 문신으로 새겼어요. 어디요? 소설을 쓰기 시작한 날을. 어디 있어요? 이쪽인가? 어머. 그럼 뭐 팔 없는 민소매를 입고 왔어야죠. 오늘 날 보여주려면 까야 되잖아요. 지금. 진짜 아니, 소설을 별로 쓴 보여드리고 날짜를 싶지. 새겼어요. 네. 2006년. 전뭐 5년 아니 몸에 새겼는데 못 외워. 뭐하러 새겼어요? 아니 못 외워가지고 새긴 겁니다. 네. 2006년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구나. 2006년 어느 날에 네. 이제 제가 그때 국회 출입 기자였는데요. 네네. 정말 하루하루가 그 퇴근도 이제 퇴근 자체는 자정 직전에 하는데 집에 오면 자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화부 기사와 정치부 기사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치부 기사 참 이렇게 뭔가 기계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문화부 기자는 이제 자기가 좀 문장을 그쵸. 조탁할 수 있죠. 예. 창작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글 네네. 쓰는 기분이 있죠. 그리고 정치부 기사는 또 사회부 기사는 굳이 제가 안 써도 됩니다. 제가 그렇죠. 취재를 해가지고 뭐 어느 정치인 집 앞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 한 5분쯤 전에 의원님 혹시 탈당하세요? 그래가지고 탈당하려고. 그러면은 그 순간 그냥 기사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제가 써도 되고 누가 써도 되고 뭐 별 개성 없이 나와요. 뭐 민주당 어쩌고 의원은 뭐 이날 뭐 7일 오후 11시경 뭐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탈당을 심각히 고려 중이라며 뭐 이렇게 사건 기사도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육하원칙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템플릿에다가 그냥 제가 취재한 거 찍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제가 그 작업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어. 좋아했어요. 취재를 많이 하고 글 쓰는 거는 나중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이 되게 도움이 되죠. 이렇게 기본적인 문장을 쓰는 게 그쵸.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뭐 영혼 없는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는 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죠. 뭐 거의 그 수준이죠. 이제 뭐 네. 그런 글을 쓰다가 그리고 이제 매일 뭐 여가 시간도 없고 집에 와가지고 자고 또 이제 회사 집에 가고. 잠자러 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일간지 기사라는 게 하루가 지나면 정말 의미가 없는 그쵸. 글이잖아요. 예. 그렇죠. 짜장면이나 예. 덮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저께 기사라는 게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누구한테도 의미가 없고 저한테도 의미가 없고 하니까 좀 나도 좀 글다운 글을 쓰고 싶고 좀 의미 있는 글을 쓰고 싶고 또 기사라는 게 되게 짧습니다. 네. 짧고 막 되게 단호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이런데 좀 내가 본 거 이렇게 좀 내 느낌 담아가지고 길게 쓰고 싶다. 그리고 소설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6년 어느 날에 소설을 쓰기를 시작해서 밤에 그때 이제 단편 소설 말고 장편 소설을 썼는데 네. 장편 소설을 이제 기자가 주인공인 누구나 네. 기자가 주인공인 네. 소설을 써서 쓰는데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2, 3년 걸렸는데 완성하는 데까지. 네. 완성을 꾸역꾸역 했죠. 완성을 해놓고 나서 아내한테 보여주니까 아내가 이제 읽다가 그래 계속해봐 뭐 이러고 때려치라는 얘기를 안 했구나 아내가. 아내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남편이 취미가 소설 쓰기인 게 얼마나 좋으냐. 이게 주식하고 도박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네. 낚시를 해도 주말에 밖에 나갔다 오고 휘발유 그쵸. 값이 들 텐데 그냥 집에서 낚시하고 바둑하는 것보다 얼마나 돈 안 들고 좋으냐. 그래서 되게 좋았대요. 남편이 장편 소설을 쓴다니까. 그리고 얘가 소설가가 되기는 좀 글른 것 같은데 뭐 아예 포기한 마음으로 지켜봤구나. 이쁘게. 네. 머리 쓰다듬어 주듯이.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그래 아이고 그쵸. 완성했구나 계속해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한 반응은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냥 싸웠죠 아내와. 네네. 뭐 이거를 몰라 아니 이게 이런 뜻이고 뭐 이러면서 아내는 계속 이제 너 그렇게 계속해봐. 이게 뭐 어디 낸다고 당선될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은 크게 상심해 있다가 한 며칠 있다 그걸 봤더니 네. 이게 어디 내서 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구나. 네. 네. 그래서 어디 안 냈어요. 그 2006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던 그 첫 소설은 네. 그 장편은 9년 10년쯤 완성이. 네. 저희 네. 집에 이제 재본해가지고 이렇게 재본된 책만 2권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중에 되게 비싼 값에 거래되겠어요. 아니, 더 유명해지시면. 아니 어디다 조용히 묻어야 되는데 그리고 네. 나서 네네. 이제 두 번째로 썼던 게 2011년에 완성을 했고 그게 한겨레 문학상에 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 그렇게. 한겨레다 내게 된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장편 소설 공모전이 네. 한겨레랑 세계일보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몰랐죠. 예, 몰라가지고 몰랐어요. 그렇게 된 거죠. 예, 신문 기자니까 이제 맨날 신문 기사만 검색을 하고 네네네. 당선이 된 다음에 이제 한겨레 기자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한겨레 출판 관계자도 옆에 있고 네네네. 또 어디에 내봤느냐 그래가지고 물어봤는. 예, 한겨레는 여름에 내는 거고 세계일보는 겨울에 내는 거라 가지고 여름에 완성해서 여기에 냈다 했더니 한겨레 출판 그 이제 편집자 분이 아니 뭐 문학동네 소설상 뭐 이런 거 안 내봤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뭐 이러고 개간지라는 걸 돈 주고 사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쵸. 네.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문예지를 몰랐죠. 음. 네, 문예지를 몰라서 문예지 공모제도 모르고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공모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엽서시 사이트. 예. 네. 작년엔 그걸 열심히 봤죠. 이제 처음에 한겨레 문학상 낼 때는 네네. 그걸 몰라가지고요. 그냥 네네. 한겨레 문학상에 되게 급하게 맞춰냈어요. 막 한겨레 문학상 마감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완결을 해야 되면서 그렇지. 퇴고도 안 하고 내가지고 나중에 당선된 다음에 원고를 읽어보니까 막 똑같은 문단이 2군데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하셔가지고 또 이제 출간은 또 하셨구나. 네, 출간하기 전에 수정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겨레를 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동아일보 그러니까 일간지 기자인데 소설을 써서 그 동아일보인데 한겨레에 되고 막 이런 게 이렇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조용해졌어. 네. 저도 이제 실망했죠. 네. 그러다가 또 무슨 문학상을 또 이렇게 받으셨다가 또 이제 이번에 이제 문학동네까지 받으셨는데 네. 계속
그 이렇게 내게 된 이유가 문학상에 투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예. 뭐 좀 재밌기도 물론 하는 것도 있고 상금도 있고 예. 그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시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작가가 된 다음에 저는 사실 한겨레 문학상만 당선이 되면은 네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원고 청탁도 받고 음. 뭐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뭐 책도 그렇게 뭐 생각만큼 많이 팔리지도 않고 인쇄를 선회했나요? 넘겼나요? 아직 못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이런 얘기 넘겼는데, 해줘야 돼요. 그래 예, 책을 사죠. 예. 그래도 이렇게 역대 수상작 중에는 꽤 팔린 편으로 네. 근데 알고 산미가 있습니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어려워. 추월해야죠. 네. 추월해야죠. 어쨌든 네.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음. 문학판이라는데 이제 들어왔고 그렇죠. 네. 여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나. 네 그냥 북극에서 시베리아 온 정도구나. 뭐 한겨레 문학상 탔다는 게 별것도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집을 하나 냈는데 네. 류미에르 피플이라는 소설집을 네네네. 거기까지는 회사 다니는 동안에 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더 안 팔렸죠. 네, 더 안 네, 네. 팔리고 저도 이제 어떻게든 절실하게 네.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베스트셀러 목록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사나 이걸 보니까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같은 거 되게 재밌는 거를 쓰면 그게 팔리겠구나. 네. 그러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네. 이제 소설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책 내용 보고 사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냥 저자 인지도로 보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저자가 TV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책도 팔리는 것이고 아니면 저자가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이면 신작 내면 네, 가는 것이고 유명해져야겠구나.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2013년에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겠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말렸죠. 네. 다 말리고 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 편한 부서로 보내주겠다. 뭐 이런. 아내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내랑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2013년 9월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내가 딱 한 1년 3개월만 전업작가로 시도를 해보겠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업작가로 시도를 해서 안 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겠다. 저는 좀 불안했는 게 제가 이제 기자로서는 연차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환영받을 연차는 아니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다시, 데스크를 하기가 그렇죠. 보통 젊은 기자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생각에는 잡지사 기자를 하든지 좀 이제 연봉을 많이 줄여서라도 아니면은 그냥 홍보업계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정 안 되면 공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나라에서 가르쳐 주는 거 있더라고요. 내 꿈 일인가 뭐 내일 꿈인가 뭐 내 밥 꿈인가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전기 기사 자격증 같은 거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셨네. 예. 데뷔 그리고 이제 나름 데뷔는 또 하셨네. 장마 데뷔하듯이 그죠? 예. 저는 먹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1년 3개월은 내가 마음대로 아내가 허락해 준 기간이고 네. 그 기간에 이제 저는 그 기간이 1년 3개월. 네 2013년 9월부터 2014년 말까지니까 1년 3개월이고 이때 어떻게든 전업작가로 자리를 확실히 해야 2015년에도 전업작가를 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두 가지를 다 해보자. 네네네. 재밌는 소설은 써서 좀 이제 재밌는 소설을 내는 것 같은 출판사로 네네. 보내고 그리고 상을 탈 것 같은 소설을 써서 그건 또 상을 받고 두 가지를 다 해보자.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다음에 놀란 게 지금 뭐 문단 권력 하지만 네. 저는 오히려 문단 권력 출판사에 고마운 게 네. 출판사들이 그렇게 투고 원고 그렇게 검토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중견 또는 뭐 문단 권력이라고 뽑히는 회사들이 매출액으로 보면 실제로 빅3는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거보다 책 많이 파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회사들에 또 뭐 일본 추리소설, 뭐 네네네네. 영미 스릴러, 북부 스릴러를 네네. 하는 회사들에 많이 내셨구나. 많이 냈다기보다 이제 스릴러를 하나 내서 써서 그런데 많이 보냈죠. 보내고 뭐 옥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이 온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어떤 회사는 심지어 어디로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보내는 연락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치. 그 이메일 주소라도 대표 메일 주소라도 있으면 보내는데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뭘 그렇게 한국 작가들을 그렇게 애써서 발굴을 하셨는데 문단 권력 탓을 하시나? 전 지금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리고 심지어 네. 퇴짜를 맞은 원고가 저는 이제 오타쿠 얘기를 다뤘고 네. 이거는 되게 이제 좀 재미있게 썼기 때문에 이거는 문학상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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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저는 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일본 만화 오타쿠가 나오는 그런 원고는 상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이었죠. 열광금지 에바로드인데 이걸 뭐 문학상을 주겠어 이러면서 이거는 그냥 어디 출판사에 그런 네, 보니까 투고를 해라. 일본 소설 말랑말랑한 거하고 결이 비슷한 것 네, 같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투고를 했는데 문학상 받아버리고. 예, 그게 퇴짜를 받고 퇴짜를 받은 네. 상태에서 한 글자도 안 고친 상태에서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순문학 평론가나 순문학 소설가들이죠. 또 이제 원로분도 계시고 네, 네. 다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기다렸다. 저는 출판사 편집자였던 어떤 분이 퇴짜를 하면서 이거는 뭐 재미가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러고 안 쓰고 하는데 평론가랑 순문학 소설가는 재밌었다. 이런 소설이 많이 나와야 한다라고 할 때 뭐 그렇게 순문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폐쇄가 돼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저의 이제 개별적 사례일 수도 있죠. 네, 네, 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그렇게 이게 막 그렇게 배타적인 동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문장이 문예창작학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되게 기사체죠. 네. 되게 기사체고 제가 그렇게 뭐 사람 심리 묘사를 엄청 꼼꼼하게 막 내면을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되게 건조하게 단문으로 쓰고 그래서 문학상을 3개를 받았는데 문학상 그러니까 작년 올해 받은 문학상 3개 받은 게 다 문예창작학과로 스타일로 쓴 것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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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문장으로 썼고 네. 뭐 얘기들도 다 네. 뭐 오타쿠 얘기, 뭐 댓글 조작하는 사람 얘기, 네, 네. 그리고 뭐 학교 폭력 이야기 뭐 네.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다 뽑는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뽑아주고 그래서 저는 등단제도가 문예창작학과 스타일을 양산한다라는 얘기에 뭐 결과적으로 일부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막 막혀 있는 길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얘기가 샜는데요. 네네네. 아니 근데 지금 되게 필요한 시점의 얘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라는 이 4년 동안의 네. 그 뭐라고 하지? 지금 되게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문단 안에서가 근데 그냥 나는 했는데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되게 하실 말씀이 위치적으로도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나는 되게 지금 얘기를 왜 깊게 들었냐면 과정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가 쓰고 싶어하는 이야기 난 열심히 썼고 들어주는 데는 또 다 들어줬고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성급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독자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SF 스릴러를 썼어요. 네.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호모 도미넌스를 써서 네. 이거는 뭐 애초에 문학상에는 안 보냈고요. 네네네. 뭐 되게 이제 저는 나름 피 튀기고 재밌게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투고를 몇 군데 해서 이거는 한 군데에서 발탁을 해줘가지고 은행나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네. 나왔는데 네.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 고집에는 네. 이게 지금 이제 영화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스크린을 타서 다시 한번 독자들한테 기회가 오면은 다르게. 다르게 읽힐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네.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네. 지금 누가 되게 재밌는 장르 소설을 어느 무명 작가가 쓴다고 한들 그게 뭐 독자 탓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의 판매 구조 탓이라고 해야 될지 뭘 이렇게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서점 매대에 가서 뭐 베스트셀러가 꽂혀 있는 칸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장강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작가가 SF를 뭘 썼는데 이미 독자들도 한국 장르 소설에 이제 많이 대인 경험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장르 소설 독자가 제 생각에 한국 소설을 그냥 떠나버려서 네. 아예 이제 시도도 안 할 것 같고 네. 순문학을 아끼는 독자만이 남아 있는 바닥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바닥에서 이거는 뭐 누가 시작인지 독자가 문제인지 출판사가 문제인지 작가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를 낸다고 계속 두드리면 언젠간 열릴지 모르지만 독자가 이렇게
이 소설 재밌다고 뽑아주는 그런 바닥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그 지점에서는 네. 문학상 심사위원이야말로 네. 예심에 올라온 거 다 꼼꼼히 읽어보고 뽑아주는 사람들 아닌가. 뭐 문학상 심사위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독서를 열심히 하는 그쵸. 독자 아닌가. 그리고 제일 공평하게 독서를 하는 분들 아닐까. 좀 그런 생각마저 합니다. 그래서 감사히 여기고 네. 심사평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막 감동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내셨던 책이 문학상 사랑해요. 네. 저도 받고 싶어요. 지금 소설이 없어서. 한국이 싫어서라는 이번 소설의 반응 그래도 조금 네. 몸으로 느끼시죠? 네. 이 책 내시고 진짜 책다운 책을 낸 것 같은 반응을 좀 느끼지 않으세요? 독자 반응이 있으니까 그쵸? 너무 좋죠. 그렇죠. 그 이 한국이 싫어서의 제목과 더불어 네. 그 이 책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저처럼 이제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이번 소설을 또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제 작가상 받으신 거 또 나올 거잖아요. 네.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오늘 열심히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한 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싫어서 이 소설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예. 가는 줄 벌써 몰라가지고 그냥 둘이서 그냥 그 문학상 얘기하다가 네네네. 근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죠? 이게 문단 권력도 비판해야 이렇게 좀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좀 저기도 되는 건데. 아유 이미 말투에 그랬습니다. 말투에 이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소설이 어떤 소설이고 이런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네. 한국이 싫어서는요. 네네. 이제 그 1인칭 화자 시점으로 썼고 화자가 시작할 때는 20대 후반 여성이고 네. 끝날 때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네. 그냥 되게 뭐 내세울 거 없고 그렇다고 뭐 딱히 막 극빈층도 아닌 굉장히 평범한 한국의 어떤 젊은 여성 이름이 개나라고 하는데요. 네. 개나가 살다 지쳐가지고 네. 막 날도 춥고 뭐 회사도 참 뭐 같고 뭐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나 못 살겠다 이러고 네. 호주로 떠나버려서 네. 호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과정에 이제 파란만장한 소소한 모험들을 적은 내용입니다. 네네. 이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장강명 씨 앞에 나와 있었던 소설들 말고 이거부터 거꾸로 타서 올라가셨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문학동네 소설상 받으셔서 책도 곧 나올 거니까 또 그때 불러주시나요?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러게요. 제가 방송한 역사 이래로 이렇게 벙어리처럼 있었던 적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네. 저도 열심히 마저 남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는 타이포그래피 저술가라는 묘한 제목을 가진 묘한 직업을 가지신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는 좀 익숙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타이포그래피 저술가라는 직업은 또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벙벙했어요. 그죠? 앞부분에 타이포그래피 저술가. 네. 저의 주변에서 흔치 않은 네.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퍼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더하기 저술가라는 네. 직함이 있어요. 일단 문장의 소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네. 타이포그래퍼 작업도 하고요. 네네. 책 디자인도 하고 네. 저술도 하고 네. 번역하고 네. 전시도 하고 네. 네, 그런 작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셔서 네.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해 주세요 이럴 때 네. 저는 간단하거든요. 저는 네. 시스는 누구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하는 일이 없으니까. 네. 근데 지연 씨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많으니까 네.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것 같아서. 네, 맞죠? 맞아요. 네. 하나를 하는 것과 네.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바빠요? 많이 바빠요, 요즘?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유기적으로 근데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요즘에는 어떻게 방학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시죠. 네. 방학하셨겠죠?
하셨다. 네, 그죠? 방학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아, 네. 제가 조금 네. 오시기 전에 네. 뭐 하는 분이지? 근데 타이포그래피 저술가는 저한테도 되게 매력적인 직업. 네. 제가 하고 있는 일과도 뭔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아서 네. 좀 이렇게 뒤져보고 왔어요. 네, 뒤지면 안 돼요? 네네. 일단 제가 네. 유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이렇게 좀 그 궤적을 좀 따라가 봤어요. 네.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하셨죠. 네. 그러면 보통 그 디자인과를 나오면 뭐 해요? 보통은? 디자인 저야 별로 디자인과에서 친하게 안 지내가지고 네, 네, 잘 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변의 대부분들은 책 디자인을 하든지 뭐 패키지 디자인을 하든지 뭐 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저는 시각 디자인과 나왔거든요. 디자인과도 여러 가지라 사실 또 디자인은 흐름을 많이 타요. 네, 뭐 네, 기술적인 흐름이라던가. 네. 그래서 제 동기들은 웹 디자인 쪽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뭐 패키지 디자인 쪽으로도 가고 제가 딱 졸업했을 때 이제 싸이월드 뭐 이런 게 생겨서 아바타 디자인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럼 연배가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다. 네, 저보다 뱀-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뱀띠세요? 네. 아, 네. 우리가 좀 나이가 있네요. 여기 편집되는 거 맞죠? 아니요. 이런 거 나가줘야 돼요. 나 이런 거 나가줘야 돼. 그러면 북 디자인도 좀 하셨어요? 그 졸업하자마자 미ንም사에 아, 입사를 미ንም사에 해가지고요. 계셨어요? 네. 어떤 책들을 디자인을 좀 하셨어요? 사실 그 질문은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네. 미ንም사에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건 내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책 디자인에 대한 소양을 쌓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박상순 아저씨 밑에 있었겠네. 상순 아저씨도 한 디자인 하시기 때문에 쉽진 않았을 텐데. 저 박상순 주간님이 저 그 면접을 보셨어요. 아, 진짜요? 네, 면접을 보셨는데 면접 제 후배잖아요. 미대 네. 후배, 같은 네. 학교 미대 후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되게 심심해갖고 한 30분 동안 저랑 재밌게 놀고 저는 어리둥절했었던. 그분이 애지간하면은 마음에 네. 안 들면 말을 안 하는데 네. 마음에 들었던 네. 거예요. 원래 말 안 해요. 아, 마음에 안 그러세요? 들면 말 안 해요. 담배만 펴요. 네.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기분 탓이어가지고 아, 그때그때 네네. 다른데 그때 기분이 조금 토커티브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독일 유학을 바로 가고 싶었었어요. 아,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음, 그러니까 원래 독일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는 교환학생 비슷하게 독일 본에 있으면서 한 아. 독일 도시들 30군데도 넘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 살고 싶은지도 이렇게 유학을 갈 만할 고맙습니다. 네네. 유학을 갈 만한 곳인가? 네네. 라고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있었는데 독일에 막상 가보니까 제가 원래 독일 문화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아, 네. 그냥 중학교 때부터 괜히 독일 오. 뭐 뜻도 모르면서 괜히 독일어 따라서 읽어보고 막 좀 그랬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독일어 잘하는 줄 알았어요. 동문과 수업도 많이 듣고 독일 가보니까 제가 독일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잘하면 이상한 거지. 저는 제가 독일어를 좀 하면 독일 사람들이 저를 기특해 해줄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 갖고는 될 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를 전제하더라고요. 영어도 아닌데. 네네네. 네, 그래서 독일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확실하게 실감을 하고 한국에선 신기하니까 잘한다 해주잖아요. 게다가 디자인하는 애가. 네네. 네, 그래서 착각을 하다가 본토에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때 결심을 한 게 한국어로 배울 수 있는 거 끝장을 보고 독일어로 배워야지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원론주의자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근본적으로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네, 독일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랑 딱 한 살 차이인데 저는 네. 네덜란드를 좋아했어요. 아, 정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운동 선수였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동계 때 그 네덜란드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의 허벅지를 보면 너무 건강하고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 있어 보여서 동계요? 동계. 무슨 아니 저는 이제 육상을 했었는데 우와. 그러니까 전 운동을 다 봤는데 레슬링 이런 걸 하고 네. 싶은 관심은 없는데 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운동 중에 하나가 스케이트를 타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 네덜란드 선수들이 이제 뭐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걸 하고 입구에 딱 그 도착했을 때 그 모자를 벗었을 때 그 강렬함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약간 그쪽 나라를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약간 얘기가 섰는데 그래서 아무튼 다시 원론으로 가면 미ንም사에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떤 책을 디자인했냐라는 물음에 아마 답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안 하려고요. 살짝 그냥 뭐 남이 하는 거 어떻게 책을 한국에서 디자인을 하나 네. 이런 거 보시고 아마 네. 그래도 그나마 네. 한국에 있는 출판사들 가운데 네. 미ንም사가 네.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제일
혁신이다 할 만한 걸 많이 했어요. 그게 저보다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병기 선생님 그렇죠. 계셨고. 근데 이제 그거 자꾸 이제 원론주의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요. 네네. 네, 제가 민음사 디자인이 뭔지 전혀 모르고 갔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디자인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네네. 디자인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냥 과에서 그다지 흥미를 좀 가지지 않아서 그래서 주로 동문과나 뭐 미학과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저술에 가까운 선택. 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텍스트 활자에 관심. 대한 관심이 타이포그래피로 끌었고 그게 또 저술을 하게 됐으니까 서로 네네. 꼬리를 물고 무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지 네. 않고 네. 출판사 민음사라는 대규모 네. 큰 출판사를 경험한 건 네. 지원 씨한테 너무나 좋은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즐거웠었어요. 그 민음사 출간 내역이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디자인 잘하는 회사, 그러니까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디자인하고 싶었지. 네네네. 사실 오히려 저희 디자인 전공들한테는 뭐 디자인하우스나 안그래픽스가 네네. 더 유명한 네네네. 곳들이었었는데 전 근데 민음사 거기서 나오는 책들을 내가 디자인해서 갖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드는 거가 예, 있잖아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그쵸? 디자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민음사에 네, 가고 좋은 싶었어요. 외서들도 많았고 또 역사가 있었으니까 네. 그 박명호 회장님이 워낙에 또 정병기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친근을 느꼈던 그 네. 당시에 그 시리즈 디자인 뭐 부초 이런 것만 봐도 놀라운 네.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독일을 가셨어요. 네. 2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접으시고 안 되겠다. 아니 사실 원래 독일에 갈 생각으로 일단 직장에 들어가는 네, 거였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을 1년만 있으려고 했었는데 네네. 맨 처음에 사실 박상순 주간님이랑 면접을 할 때 저 1년 있다가 유학 갈 건데 지금 민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 얘기도 대놓고 하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원래 바로 가려고 그러다가 가야 되겠다고 진짜 천지분간 못하는 졸업도 하기 전이었었어요. 그쵸, 2월이었어요. 네. 그 박주관님이 그 말은 절대 회사 다니면서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코치를 되게 많이 되게 이뻐하신 거구나. 그런가 봐요. 자기 후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소개서를 보더니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어디 가서도 푹 하더니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 교정된 거를 사장실에 가지고 가시고 진짜 그분이 네. 안 둬요 옆에 사람을. 아 그래요. 진짜 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힘들고 그러면은 네. 샤브샤브 둘이 먹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회사가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신사동에 있어요. 네, 저 회사가 그러면 네.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네. 저 혼자 미친년처럼 떠들다가 네. 샤브샤브만 저한테 떠주고 끝났어요. 근데 뭐가 좀 해소된 느낌으로 헤어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밥도 안 먹어줘요, 애지간한 애들은. 그러니까 애지간한 후배 정도로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민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독일 가셨어요. 네네. 독일에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디셨어요? 맨 처음에 독일을 경험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 3학년 때 본에 네네네. 있었고 거긴 제 선택이라기보다는 상황이 교환, 네네. 맞물렸었던 거고 제가 선택해서 간 도시는 라이프치히였어요. 라이프치히. 네. 구동독 도시요. 네. 어떠셨어요? 한국에서 막 넘어가서 독일에 딱 정착을 했을 때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랑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독일은 제가 꿈꾸던 어떤 세계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이 되니까 네네. 너무 꿈이랑 비슷해서 현실이랑 아 비슷했어요. 네, 그냥 너무 비슷했어요. 그냥 막연히 생각한 거랑 나 왠지 더 편하고 한국보다 한국 아니 신선함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처음인데. 어머 여기 뭐 나 여기서 태어났나 하면서 전생이 독일 사람이었나 보다. 네, 사실 저희 엄마가 독일 귀신 붙었다고 굿한다고 막 그랬어서 아마 독일 사람인데 일찍 죽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환생이 빨리 그렇구나. 일어났나 보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네네. 그 이제 라이프치히 가셔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적 예술을 공부. 네. 그게 뭐예요? 서적 예술. 서정 예술. 그게 뭐예요? 저 같은 사람 모르니까. 네. 부쿤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하면 부가트처럼 네네네. 들리는데 부가트랑 완전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에서 통용되는 부가트의 개념은 일단 공예랑 디자인의 차이를 네네. 알아야 되는데요. 미술이 크게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로 나뉘어요. 순수 미술은 예술 그 자체의 목적인 네네. 미술이고 응용 미술은 그걸 활용한. 그렇죠. 네. 예, 실용적인 쓸모를 만들기 위한 네네네. 미술의 분야고 네. 그리고 응용 미술이 공예랑 디자인으로 나뉘어요. 공예는 일회적인 거. 네. 예, 딱 하나의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디자인은
대량 생산을 그쵸. 목적으로 해요. 부가트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부가트는 그런 의미에서 공예적인 성격이 공예적인 커요. 거. 나만의 단 하나의 그렇죠. 책. 근데 기본적으로 북쿤스트라는 거는 북디자인이랑 더 궤도가 같은데 네.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해요. 네. 네. 근데 북디자인보다 북쿤스트라는 개념에는 저자로서의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디자이너의 저자성.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 개념이 한국에 처음 소개됐었을 때 이제 주요 디자인 잡지들에서는 마치 이런 개념인 것처럼 소개가 됐어요. 디자이너인데 저술도 한다. 그건 아니고. 네. 아니 그것도 디자이너로서 저자 맞죠. 네네. 근데 이름이 어떻게 붙이든 나름이니까. 근데 제가 이해한 독일에서 배웠었던 저자로서의 디자이너는 텍스트의 저자가 이제 그 김민정 시인님이나 이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저자인 건데 디자이너로서의 저자는 책 전체의 저자성을 그렇죠. 관여해서 기획자로서 그래서 그 책이 일종의 총체예술 게잠트쿤스트베르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저자가 있으면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투명하게 이렇게 타이포그라피한다. 그게 1930년대에 나왔었던 얘기였고 비어트리스 워즈가 뭐 크리스탈 유리잔 같아야 된다. 그게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얘기이긴 해요.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중성적인, 중립적인 타이포그라피라고 해서 스위스 타이포그라피가 나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좀 허상적인 개념인 것이 제가 바탕체를 쓰느냐 아니면 굴림체를 쓰느냐 그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만으로 이 글의 어조가 조금 달라 보이고 제 해석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완벽하게 해석이 개입되지 않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텍스트의 저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그 예의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건 먼저 갖춰라라는 거가 이제 비어트리스 워드라던가 스위스 타이포그라피인 거고 그걸 충분히 갖췄으면 어차피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저자와 함께 네, 이 책 전체를 이렇게 저자로서 이렇게 관할을 하면서 기획을 한다. 그래서 책의 모든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랑 이미지를 단순 나열하면서 잘 보이게 하는 게 책에도 감수성이 있고 그렇죠. 섹슈얼리티도 있을 수가 있고 물성도 있고 후각적으로 맞춰지는 거, 촉각적인 거, 독자의 경험 전체를 다 디자인을 해주는 책을 넘기는 그런 개념이 서정예술의 개념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랑만 디자인을 하는데 걔랑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디자인이요? 일단 걔한테 읽히고 그다음에 서체를 고를 때도 그 저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걔는 뭔가 고딕스러워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책을 만들긴 하거든요. 저도. 근데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럼 독일에서 서적 예술이라는 그 관련 학문을 얼마나 공부를 하신 거예요? 서적 예술은 근데 학교 이름 이고 책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는 민음사 때부터 그리고 동문과 드나들다가 왠지 동문과 학회지 이런 거 괜히 학부 때부터 디자인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고 이제 서정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공부한 거는 독일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얼마나 하고 독일에서는 5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한국에서는 산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 서체 만드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왜 이 그 지원 씨에 대한 거를 이렇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해오고 앞으로도 하겠구나. 이렇게 이력을 짚어줘야지 좀 이해가 되실 것들 같아서 제가 좀 이제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만들다 보니 디자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예쁜 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쁘다는 건 좀 더 그 저자를 닮은 책. 저는 정말 소원이 이 책이 빼닮았네 하는 책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지원 씨가 어렸을 때를 통틀어서 와 정말 이 책은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가졌어 라는 책이 한국 책 중에 혹시 있었어요? 한국 책 중에요? 이 어렸을 책은 때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가졌어. 막 서점 갔는데 이건 내 거야. 막 이래서 막 내 돈 주고 사는 게 안 아까웠어. 막 이랬던 첫 책이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책 사주는데 돈을 별로 안 다른 데는 되게 아까워하는데 책 사주는 데만 지원을 하셨어요. 그럼 책을 보고 싶고 막 이런 책을 그냥 많이 사주셨구나. 서점도 많이 원하는 책은 좀 입수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잘 컸구나. 아니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네. 하려고 하면 아, 맞다. 그건 있었다. 어. 그 책은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처음 입수했었던 경험이 그 음악에 관심이 되게 많아. 독일 음악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 책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네네. 잘할 때만 해도 그 9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다니고 네. 그랬으니까요. 별로 없어서 점점 더 알고 싶은데 그래서 예술의 전당 뭐 자료실 같은 데 네. 가면 음악 책들이 좀 외국 외서들도 오. 있고 그랬는데 거기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찾아가고 대단하다. 그랬었거든요. 애가 고등학생이 고2 정도 됐었을 때. 그래서 없는 데서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아무도 그렇게. 잘 관심 안 가질 때. 그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제가 그 뮤지컬 쿼터리라는 그 음악 잡지가 있었는데 그 음악 잡지에 실린 기사를 너무너무 읽고 싶었어요. 독일어로 된 건데. 예. 그래서 읽을 수 있게 된 거는 2년 후에 이제 2년 3년 후에 대학교 1, 2학년쯤 됐었을 때지만 그걸 손에 너무 넣고 싶어서 그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다가 우편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보내달라고. 예, 그래서 외환은행에 가가지고 그 돈도 그때 인터넷도 안 되던 시기였었잖아요. 네. 돈 보냈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와갖고 그 한 20장짜리 복사가 왔는데요. 그 네. 봉투에 이 소인도 찍혀 있고 국립 오스트리아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분네들이 그러니까 보내준 거예요. 예,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복사를 직접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서 그 항목서가 이렇게 했는데 복사 한 장당 우리 돈을 그때 환산해서 인건비 500원을 달았더라고요. 그랬던 게 그때 손으로 넣었었던 게 기억이 그 나요. 소인 찍힌 그 봉투가 되게 네. 귀하겠다. 네. 갖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야? 아유 그런 걸 갖고 있었어야지. 그러네요. 저는 사실 그 구텐베르크 이런 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네. 그 비행기 처음 탔을 네. 때 라이트 형님 천재 아니야?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근데 그 구텐베르크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지원 씨가 한 말을 좀 막 보기도 했는데 상인인데 네. 책을 이제 네.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인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예술적으로 네. 아름다워야 팔 수 있었던 네. 거니까 막상 독일에 갔을 때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텐베르크는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밀레니엄맨. 고산 같은 거예요. 우리 김정호 같이럼. 네. 우린 김정호 자기 발로 다 아, 뒤져가지고 이렇게 지도 김정호.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구텐베르크는 사실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선 세종대왕이랑 많이 비견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독일 사람의 의식 속에는 독일 사람들이 막 근데 자민족의 영웅을 민족주의적으로 또 막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성향 아니라서 조금 되게 비교하기가 네네네. 여러 가지 축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막상 가서 네. 보니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원 씨가 보기에 어떤 비교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 구텐베르크라는 예, 예. 사람이요. 진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예, 예. 그렇게 그런 많은 일들을 정말 혼자서 다 했나요? 예. 난 그런 게 제일 궁금해. 아, 그런 거요. 네, 왜 우리는 네. 역사에 서양사 이런 거에 뭐 구텐베르크 뭐 몇 년도 몇 년생 뭐 이런 거 나오가지고 네, 뭐 네. 인쇄술의 아버지 뭐 이런 네. 걸로 설명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미 독일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외우는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 나라에 가서 구텐베르크를 보면 네. 좀 다르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구텐베르크를 네네. 죽은 지 한참 돼서 네네네. 아쉽게도. 네, 구텐베르크를 가장 가까이서 접한 건 구텐베르크 42행 성서가 판본이 180개 정도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지는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구텐베르크는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네네네네. 몇백 본을 찍을 수가 있었던 게 인쇄술의 의미잖아요. 네네네. 많이 대량 생산. 그렇죠. 그 전엔 필사본이었으니까 그쵸. 몇 년 동안 하나밖에 못 만들지만 그래서 전 세계 아직까지 남아있는 판본이 양피지본, 종이본 합해서 180본 정도이고 그래서 웬만한 독일 대학의 도서관들은 다 구텐베르크 사본을 하나씩 가지고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에도 당연히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사본에서 텍스트만 인쇄하고 거기 그림 같은 거 들어가는데 그림은 다 텍스트가 저쪽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내줘요. 네. 활자를. 그러면은 그거를 받은 사람이 이거 그림 그릴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그 위에다 그림을 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본마다 그림이 텍스트는 다 똑같지만 예, 그거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겠구나.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했던 인터뷰를 막 찾아봤어요. 지원 씨가 했던 인터뷰를. 근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적은 게 맛을 내는 요리사는 많지만 네. 맛에 대한 이론적인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는 드물다라는
비유적인 네. 표현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래픽적인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어떤 기교적인 부분들로만 인정을 받는 네,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책 나오면 북디자인 이름을 까면 나오는 네. 사실 그 사람은 그냥 기술만 한 건 사실 아닌데 네. 한국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원 씨 이름 옆에 있는 그 저술가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을 네. 뭐라고 생각하면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과는 네. 이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과. 그쵸. 네. 그럼 시각 디자인과의 교수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뭐 각자 저마다 이렇게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를 텐데 네. 지원 씨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대답을 해보면 제가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고 접근을 해보면요. 처음에 제가 독일에서 막 돌아왔을 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네. 타이포그라피에 처음 개요. 접근하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 친구들은 미대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들어왔는데 네. 사실 타이포그라피는 시스템이라던가 그렇죠. 좀 공대적인 측면이 많아요. 네네. 이 이질감을 해소시켜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타이포그라피를 하는 경험이 행복하다는 걸 주는 거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마음이 점점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어떤 3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5년밖에 안 됐지만 가르친 지 네네. 6년 정도, 이제 네네네. 6년 차인데요. 3단계째는 작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들었던 생각인데 이 수업에서 30명 정도가 듣거든요. 네네. 그런 수업을 여러 개를 하는데 내 수업에 들어오는 요 30명의 요 사회에는 완벽한 정의를 구현하고 단 한 명도 배제되지 말도록 하자.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지원 씨의 현재가 네. 누군가의 어떤 영향으로 네. 일어났다기보다 네. 내가 자발적으로 네. 내가 하고 싶은 네. 거를 잘 알고 잘 찾고 실천하고 했다는 게 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 한국에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네. 이게 너무 잘 보여서 한국은 사실 그렇게 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몸으로 아기 때부터 알아서 잘 해온 거예요. 그런 한 예를 대학생들 혹은 이제 따라가려는 친구들이 보면 네. 그 행위 자체를 따라가는 것 자체는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떤 본보기 네. 나무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큰 영향을 오히려 거꾸로 네. 근본적으로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칠판에 어떻게 네. 해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지원 씨가 살아온 궤적 자체가 놀라운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제 학생들이 혹시라도 이걸 들으면 동의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제가 오늘 지원 씨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오늘 얘기가 좀 제가 너무 많이 두서없이 많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주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원 씨 그죠? 네. 네, 다음 주 한 주만 더 나와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1980년대에는) 양배추 인형의 시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983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 전역에서는 부모님들이 양배추 인형을 찾아 온 천지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인형이 가진 개성 때문이었다. 풍족한 삶을 영위하면서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저 친구랑은 다른 걸 갖고 싶어 로 변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기에 일단 줄인 배를 치우고 나면 남다르고 멋있게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동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박세연의 토이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